8명의 사상자를 낸 어제 고속도로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를 낸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뒤에서 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0.23초, 눈 깜짝할 사이에 석 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버스나 화물차에 대해 사고 위험이 있을 때 미리 멈추거나 경고하는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장비 가격 문제 등으로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의 제보가 가짜이거나 조작됐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3차례나 있었지만 모두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보 조작 파문을 둘러싸고 여야가 전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지원 전 대표 연루 의혹까지 제기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제보 조작과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식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표류하던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야3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심사는 불발됐습니다. 야3당은 송영무, 조세혁 두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추경 예산안 통과와 연계해 여당을 압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임진강 하류 지역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팔당댐의 방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일까지 최고 100mm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직하던 2011년 선거에 대비해 SNS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며 관련 문건을 제시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 여행 갔다가 다치거나 아파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으로는 치료비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란했던 50대 부부의 삶을 앗아간 어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의 원인은 졸음 운전인 걸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이 위험천만한 졸음 운전이 왜 끊이지 않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초도 안 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어제 사고 당시 상황과 또 경찰 수사 내용을 김관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버스기사, 별 이상 없이 운전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운전대를 3개 틀어집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돌진합니다. 가드레일까지 밀치고 나서야 겨우 멈춰섭니다. 첫 승용차와 충돌부터 연쇄 추돌이 일어나는데 불과 0.2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폭탄이 터진 것처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폭탄 터지는 소리인지 펑 소리인지 들려가지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사고 현장에서 숨진 50대 부부의 사연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봉제 일을 하는 남편이 지병으로 투석을 받는 상황에서 기분 전환을 위해 두 부부가 나들이에 나섰다가 순식간에 참변을 당한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사시다가 이렇게 좀 있으면 그냥 손자를 볼 건데. 버스기사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깜빡 졸다가 쿵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졸음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 때문에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친 사고 이후 정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법까지 만들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안상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버스 운전기사들의 충분한 휴식을 위해 2시간 이상 연속 운행 시 15분 이상 쉬게 하고 마지막 운행으로부터 최소 8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버스업체 측은 충분히 휴식을 줬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고 전날 버스 운전기사 김 씨의 첫 운행 시간은 새벽 5시.
김 씨는 600km가 넘는 거리를 13시간 동안이나 운행했고 밤 11시가 돼서야 일을 끝냈습니다. 사고 당일인 다음 날 김 씨는 오전 7시 15분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시간은 8시간 반이지만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면 8시간 이상 휴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료 기사들은 운행 시작과 종료를 기록하는 단말 기상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3시 30분에 마당에 도착한 시간이고 퇴근을 집에 간 게 12시경에 집에 도착했고 씻고 잠자리에 든 게 12시 30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배차가 이런 식이라면 기사들의 충분한 휴식은 불가능하다며 버스 회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이렇게 대형차는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에선 대형차에 의무적으로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달게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레이더가 앞 차량과 거리를 인식해서 부딪힐 것 같으면 스스로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비용 같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버스 앞에 승용차가 나타납니다. 추돌하기 직전 경고음과 함께 제동장치가 작동되면서 버스가 자동으로 멈춰섭니다.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이런 비상자동 제동장치를 장착한 버스가 2015년 말 출시됐지만 가격이 비싸다 보니 지금까지 판매 대수가 350여 대에 그쳤습니다. 전세버스와 고속, 광역, 시외버스 등이 모두 5만 대 수준인 걸 고려하면 극히 미미한 겁니다. 정부는 대형 추돌 사고가 잇따르면서 버스의 경우 내년부터, 화물차는 내후년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 자동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차량의 경우 3천만 원에 달하는 장착 비용 때문에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와 트럭이 차선을 벗어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는 다음 주부터 장착이 의무화되지만 2019년까지는 계도 기간이어서 당장은 큰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대량 생산하면서 비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비용을 얼마든지 낮출 수도 있고요. 또 장착 기간을 충분히 당긴다면 그만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의 얼굴 등을 인식해 졸음 운전을 하면 진동으로 경고하는 장치를 정부가 개발 중이지만 내년 이후에나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또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만 확보해 준다고 해서 이 졸음 운전을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간혹 졸음 운전을 하게 된다는 운전기사. 하루 때 뒷바닥가 타서 그렇고 흔들리면서 잘 수 없잖아. 그냥 참고 가야지.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50세 박모 씨도 하루 평균 8시간씩 자는데도 졸음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머리도 멍하면서 그리고 계속 잠이 오는 거죠. 하루 종일. 수면 검사를 해보니 코를 심하게 골면서 무호흡 증세가 반복됩니다. 깊은 잠을 잘 때 나타나는 뇌파 파형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1, 2단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얕은 잠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잠을 거의 안 잔 것과 같은 겁니다. 실제로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2배 정도 높아집니다. 잠시도 깊은 잠을 못 자는 기면증 환자는 사고 위험이 무려 8.8배나 높습니다. 2003년 무려 8분 동안이나 탈선한 걸 몰랐던 일본 신칸센 열차 사고, 그리고 2013년 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뉴욕 열차 사고도 기관사의 수면 장애가 한 원인이었습니다. 6시간을 자도 정상적인 수면이 2시간 또는 3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미국은 대중교통 운전 종사자의 수면 장애 검사를 의무화했고 캐나다는 치료받지 않으면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먼저 정치권에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의 충돌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당은 접었던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여기에 다른 야당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된 헌정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폭로 나흘 전 박지원 전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36초간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발표할 때까지는 상당한 주고받기가 있었다라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4월 1일에는 박 전 대표가 의혹 폭로를 준비 중이라는 언급도 했었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당은 잠시 접었던 특검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 사건과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모두 특검에 넘기자며 맞섰습니다. 정부 여당과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추미애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당대표인지 수사 검사인지 분명히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민의당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본질은 문준용이 취업 특혜입니다. 격가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한 인터넷 사이트에 속초를 개인적으로 방문한 안철수 전 대표의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내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여야 끝장 충돌의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제보 조작 사건은 내일이 분수령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3차례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묵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은 이혜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증언 녹취 파일을 먼저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진위 확인이 안 된 제보라 보도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지만 이 제보를 검증하지 않고 당에 그대로 올려보냈습니다. 당 공명선거 추진단도 제보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네. 주목되는 건 5월 5일 폭로 기자회견 이후 상황입니다. 거짓말 대통령으로 6일 오후 당에서 진위를 재차 확인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는 100% 사실이라고 답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유미 씨가 그날 저녁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는 허위라고 얘기했지만 다음 날 당의 2차 회견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이런 검증 부실을 미필적 고의로 보고 있지만 관계자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는 영장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오는 10월이면 끝나 이 전 최고위원이 일단 도피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은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도 이번 주에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 분위기 속에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는 오늘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야 3당이 모두 불참했기 때문인데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국회에서도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경안 상정을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추경은 빨리 집행하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번 7월 국회에서 하지 못하면 사실상 추경은 매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야3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여당은 더는 심사를 미룰 수 없다며 예결위에 추경안을 상정했습니다. 야3당 모두 불참했고 심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려면 예결위원 50명 중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당으로선 적어도 6명이 더 필요한데 국민의당이나 한국당 어느 한쪽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야당은 추경과 인사 연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이 강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저는 파국으로 또 치달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청와대가 송영무, 조대엽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달 내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하는 숙제와 마주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송영무, 조대엽 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내일쯤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이한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독일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국내 현안 점검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문 보고서의 국회 재송부 시한이 오늘로 끝남에 따라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두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는 일단 임명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적임자라고 판단해 지명했는데 지명을 철회할 큰 흠은 없는 것 같다며 임명 강행을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아직까지 낙마 카드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전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임명 강행 시 전국 파탄 우려와 다른 장관 후보자들보다 부정적인 여론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일부 참모진 사이에선 낙마 카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다른 경로를 통해 최종 결단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어젯밤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거센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끊기는 걸 비롯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위가 급상승한 임진강에는 오늘 낮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손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가 폭탄을 맞은 듯 뚝 끊겨 있습니다. 연거푸 쏟아진 장맛비로 세종시 북악면 금오리 일대에 집안이 약해져 무너진 겁니다. 토사는 도로 방향으로 쏟아져 내려왔고 흙이 많이 내려가니까 그 물소리가 점점 심해져서 커지는 걸 알고 내다보니까 이만큼 토사로 막 내려왔더라고요. 바로 옆에 다리는 휘어져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수박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수박재배 농가는 넘쳐 흐른 빗물 때문에 성한 과일을 찾기 힘들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임진강 상류 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누런 흙탕물이 꽤 많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인도 쪽에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꽤 많이 차오른 상황입니다. 평소 야영객과 낚시객이 많이 찾는 장소지만 인적은 뜸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 임진강 상류 필승교의 수위가 1m를 넘어가면서 일대 야영객과 낚시객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물살도 세고 이 정도면 굉장히 센 건데 위험성이 있고 아무래도 이에 대해서는 피해줘야죠. 국민안전처는 임진강 하류 수위가 또다시 높아질 수 있다며 강과 인접한 곳의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올해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국지적인 집중호우입니다. 한쪽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다른 쪽에선 폭염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잠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양동이로 퍼붓듯 폭우가 쏟아집니다. 수도권에 종일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하천물이 급격히 불어나 유속도 순식간에 빨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산책로까지도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천가 나무와 벤치, 운동기구까지 금세 물에 잠겼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이어진 중부지방엔 지금까지 200에서 400mm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남지방엔 강수량이 20mm도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비 대신 폭염이 이어지면서 논바닥은 갈라지고 벼는 말라갑니다. 밭에 지금 뭐 깨도 없지, 콩도 못 심었지, 고추 다 베렸지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 농민들 그거 보고 사는데. 지역별 강수량 차가 큰 것은 장마비 구름이 좁은 지역에 걸쳐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차 북서쪽에 건조한 공기가 접근하면서 수증기의 통로가 좁아지면서 장맛비의 영역이 매우 가늘고 길게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산지 주변엔 더욱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곳곳에 최고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비가 그친 뒤엔 당분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장맛비로 한강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영우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비가 잠시 그치긴 했지만 저녁 시간대가 되면서 빗줄기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뒤로 보시면 퇴근하는 차량들도 눈앞을 가리는 비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잠수교의 수위는 현재 4.68m로 아직 보행자와 차량이 통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평소 잠수교의 수위인 3m보다 1.6m가량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잠수교의 수위가 5.5m까지 다다르면 보행자의 통행이 통제되고 6.2m부터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오늘이나 내일 잠수교가 통제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한강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팔당댐의 방류량인데요. 방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잠수교의 통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오늘 계속된 비로 낮 1시 20분부터 팔당댐은 25개를 열고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현재 초당 4,500톤의 물을 방류해 팔당댐의 수위를 25m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당 6,000톤의 물이 방류되면 이곳 잠수교가 잠기고 1만 톤이 넘으면 한강 둔치까지 잠기게 됩니다.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 등 중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밤사이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근 전에는 잠수교 통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SBS 전용우입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파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적절하게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SBS가 취재 파일을 통해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 이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현주 의원은 기자와의 사적인 대화라며 보도에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는데 당시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급식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속수당 인상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업은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은 아이들의 밥이고 급식 중단을 우려하면서 인건비가 늘면 급식 재료비가 줄어든다며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 SBS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들이 근데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냥. 사실 옛날 같으면 그냥 아줌마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다른 직종까지 거론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그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응? 따는 진입장벽 정도가. 그러면서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친구들이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래가고 이게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이 의원은 오늘 급식 파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와 격앙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 전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직무급제가 정규직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정규직화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비정규직 노조는 이현주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아무리 일리 있는 지적이라 해도 특정 직종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말의 무게, 인간과 노동에 대한 예의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왼발 부상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교정당국은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랑 기자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은 공동피고인 최순실 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을 심하게 부딪혔는데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상태가 심해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면서도 치료를 받아 내일부터 다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엔 이 부회장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역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일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엎드려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다면서 주 4회 재판을 3회로 줄여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마친 뒤 3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식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밤에 자지 않고 벽을 향해 앉아 중얼거렸다며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교정당국은 이에 대해 입소시와 비교해 몸도 정신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잇따르는 건강 이상설의 배경에 박 전 대통령 측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구속 기한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늦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유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충북 청주에서 주차장을 나서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커피숍으로 돌진해 5명이 다쳤습니다. CJB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커피숍을 뚫고 들어온 차량에 가게 안은 아수라장입니다. 갑자기 부항 소리 들리더니 다들 놀라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청주시 강서동의 한 커피숍으로 55살 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옆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은 커피숍의 유리창을 완전히 부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커피숍에 있던 34살 이모 씨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삐 소리 들려가고 이렇게 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창가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위에서 밑에서 그냥 확 올라오고. 임 씨 차량은 주차장에서 요금을 정산한 후 잠시 멈칫하더니 순식간에 도로 경계석을 넘으며 사고를 냈습니다. 본인만으로는 자기가 운전 미숙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차량 돌진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임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앞서 국지성 폭우가 잦은 우리나라 날씨 전해드렸는데 요즘 중국도 폭우와 폭염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우가 계속되는 중남부에선 1,0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반면에 북부 지역은 폭염 경보 속에 가뭄이 심각합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폭우로 급격히 불어난 하천물에 집안이 깎여나간 5층 건물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강둑에 세워진 트럭은 속수무책으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도심길은 도로인지 하천인지 구분조차 어렵고 세찬 물살 때문에 트럭은 방향 잡기도 버겁습니다. 몸이 반쯤 물에 잠긴 소방관들이 사람들을 피신시키느라 사투를 벌입니다.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때문에 산골마을 전체가 대피해야 했습니다. 由于今天的强降雨，我们的小布王村、马中岭这个地质灾害隐患点就发生了变化。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로 후베이성에서만 8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베이징을 포함한 북부 지방에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今天的温度也很高，今天呢，因为它一直持续的高温，使吐鲁番这块我们这的温度地表温度达了80多度以上。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특정 색깔을 띤 조류가 이상 번식하면서 호수 물 색깔이 빨갛거나 파랗게 변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북부지방의 이런 폭염은 당분간 며칠 더 계속될 것이라며 한낮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여름 휴가철 맞아서 외국 여행 준비할 때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여행 도중 아프거나 다치면 어쩌나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행 도중에 현지 병원을 찾았다가 치료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송인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한 여객기에 특수 이송 차량이 접근합니다. 비상문이 열리고 이동식 침대에 실린 응급 환자를 리프트로 옮겨 싣습니다. 자녀와 함께 일본에 온천 여행을 갔다가 뇌 동맥이 파열된 70대 환자입니다. 현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큰 수술을 받았는데 열흘 입원비까지 합쳐 4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국내 이송을 위해 비행기 좌석을 6개 이상 확보하고 현지로 응급 의료팀까지 파견하면서 1,000만 원 넘게 추가로 들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단체 여행자 보험을 들긴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뭐 상위는 최고가 300만 원이라는 소리나 했었고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루에 보통 몇백만 원씩 계속 추가가 되고요. 병원비가 부담이 너무 되니까. 그나마 직항 노선이 있는 이 환자는 나은 편. 직항이 없는 곳에서는 억 단위의 돈을 주고 경비행기를 빌려야 합니다. 중국은 비록 가깝긴 하지만 여행 도중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면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지 병원이 갖은 이유를 대면서 환자 이송에 협조해주지 않는 겁니다. 현지 병원에 오래 머물게 할수록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치금을 일단은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넣어놓고 이게 뭐 하루나 이틀 후에 갑자기 또 예치금을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싸우기도 하고 일단 답답해서 뭐 울기도 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응급 환자를 국적기에 태워 국내로 이송한 건수만 159건에 달합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외국 여행 도중에 질병이나 상해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한 해 동안 16,000건에 달합니다. 특약이 포함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여행 중 아프거나 다칠 경우 받는 보험금은 수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이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외국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어서 장선희 기자입니다. 외국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에게 보험은 어떻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옆에서 그냥 제일 간단한 기본형으로 그냥 했는데 그냥 우린 패키지로 주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뭐 항상 그 패키지 보험이 들어있는 걸로만 알고 그렇게 신경 잘 안 쓰죠. 여행사를 통해 가입되는 기본적인 여행자 보험의 약관 내용입니다. 성인의 기준으로 상해로 숨질 경우 보험금은 1억 원이고 상해로 다치면 300만 원,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정도만 지급됩니다.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 등 의료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하루 입원비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면 보험금도 많아지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패키지나 에어텔과 같은 상품에는 여행자 보험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를 좀 상향하고자 하는 그 문의도 사실상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의료비가 비싼 나라로 갈 경우 보험 종류에 따른 보장액을 확인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가입 한도가 최소한 3천만 원 정도는 가입을 하셔야 당황하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노인이나 지병이 있는 여행객은 여행자 보험뿐만 아니라 의료 통역이나 긴급 이송 서비스가 되는 보험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SBS 장선입니다. LG전자가 만든 LED TV 화면에서 하얀 점들이 보이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지 몇 년 안 된 TV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입한 지 3년이 채 안 된 LED TV입니다. 화면 안쪽에 마치 전구를 켜놓은 듯 여러 개의 점들이 보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뒤에서 누가 비치는 줄 알고 하나 있었다가 2개로 생기고 3개, 4개, 5개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LG전자가 2014년과 2015년에 만든 LED TV에서 최근 이런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 인터넷 커뮤니티 모임에 올라온 피해 사례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TV를 딱 켜니까 뭐 후죽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떨어지는 소리, 점 3개가 생기는 거예요. 동일 연에 제조한 다른 그 모델들이 동일하게 막 생기는 거예요. LED TV는 화면 안쪽에 빛을 직선으로 쏴주는 여러 개의 램프가 있습니다. 이 램프에 빛을 분산시켜주는 플라스틱 렌즈가 붙어 있는데 이 렌즈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분리되면서 램프의 밝은 빛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LG전자는 패널 무상 수리 기간인 2년이 지났다며 수리비로 수십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만, 20만 정도 나옵니다. LG전자에서 뭐 공문 내려온 거나 이런 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LG는 해당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무상 수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TV에는 구입한 지 3년이 지난 것들도 다수 있고 부품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한입니다. 서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을 갖춘 서민들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수입이 줄까 봐 이 제도를 쉬쉬하는 바람에 할인 혜택을 보는 가입자가 3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시장상인 박모 씨는 최근 자동차 보험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서민 할인 대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었는데 보험사가 아무 얘기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들어본 적 전혀 없어요. 갱신이 이번에 전화 왔는데 그런 내용 전혀 보여드린 게 없어요. 심하다는 생각 들죠. 연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되고 5년 이상 소형차를 몰고 있으며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동차 보험 서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인데 보험료를 최고 8%까지 깎아줍니다.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수익이 줄어든다며 오히려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소형 화물차나 5년 이상 된 중고차만 가입이 되니까 손해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거를 해야 될 이유는 없죠. 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사실. 이렇다 보니 이 혜택을 보는 가입자가 지난 2013년 8만 7천 명에서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제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보험사들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예정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미뤄졌습니다. 원 전 원장이 재직하던 2011년 국정원이 선거에 대비해 SNS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오늘 2년 만에 원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형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24일로 연기됐습니다. 한 일간지가 원 전 원장 재직 시 청와대에 보고된 국정원 문서라며 2012년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고 검찰이 이 문건을 추가로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조사된 증거로도 혐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찰이 해당 문건을 최종 의견에 반영하겠다며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였습니다. 보고받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 수사로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겪다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던 윤석열, 박형철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비서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신세입니다. 창은 더 예리해졌고 방패는 더 약해진 상황입니다. 국정원마저 댓글 사건 등 이른바 적폐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며 특별팀까지 꾸렸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제기되면 원 전 원장의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던 일본 아베 정권이 30%대 초반까지 급락한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며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종 부패 스캔들의 영향이 가장 큰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아베 내각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도쿄에서 열린 아베 총리 반대 시위입니다. 거리로 나선 시민 8천여 명은 아베 총리의 개헌 정책 등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불만도 시위대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민영방송 네트워크 NNN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7.9%포인트가 떨어진 31.9%를 기록했습니다. 요미우리와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서도 각각 36%와 33%에 그쳤습니다. 2014년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이 교체되기 직전 조사된 지지율은 평균 28.5%입니다.
30%의 붕괴를 앞둔 아베 내각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중의원 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져 당장 총리 교체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개헌 추진 등 국정 운영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베 총리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다음 달 3일 개각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75%가 북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충분치 않다고 답해 앞으로 아베 내각이 더욱 강력히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이틀 뒤가 초복입니다. 보양식 생각하실 텐데 삼계탕집 가면 많이 오른 가격 때문에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삼계탕집입니다. 가장 저렴한 삼계탕 가격이 16,000원. 산삼 배양근 같은 고급 부재료를 넣고 오골계로 끓였다는 삼계탕은 3만 원에 육박합니다. 15,000원부터 28,000원까지 여러 가격대의 삼계탕을 팔고 있는 또 다른 식당에선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강조합니다. 15,000원이 기분이 X보다 더 비쌀걸요? 그나마 우리는 가격은 안 올랐어요.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지역 식당에서 파는 삼계탕의 평균 가격은 14,000원. 전국적으로는 1년 전보다 2.2%가 올라 2015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AI 여파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최근 생닭 가격은 크게 내렸지만 식당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삼계탕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12,000원 정도 되면 좀 부담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생닭을 사서 직접 삼계탕을 해먹겠다는 주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집에서 3만 원이면 우리 6 식구가 먹는데 나가서 먹으면 그거 아까 택도 없죠. 2사람 먹으면 없을걸요? 또 전복이나 장어 같은 다른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 탓에 노약자들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곳곳에서 산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LA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불길이 고속도로 바로 옆까지 번졌습니다. 시커먼 연기에 가로막혀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폭염 속에 무덥고 건조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One of the fire guys came on our property, told us if we really wanted to just use our Bobcat and make some more fire breaks, but as we're working on it, it just came on our property. 10채가 넘는 주택이 불에 탔고 곳곳에서 수백 가구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f we give an order, that means you're in imminent danger and there's staying at your house, we can't guarantee you that we can save you or even send a fire engine to your location. 네바다주 데스밸리가 섭씨 52도까지 치솟은 것을 비롯해 미국 남서부 지역 곳곳에서 연일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에어컨이 고장난 집안에 있던 노인 2명이 숨지는 등 사망자도 속출했습니다. 7월 한 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폭염 관련 피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IS에게 뺏겼던 제2의 도시 모술을 탈환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IS는 한때 한반도의 3배에 달하는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었는데 이제는 그 영역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특히 모술은 시리아와 터키를 잇는 교통 요충지인데다 유전을 끼고 있는 IS의 경제 수도였는데 돈줄 모술을 뺏긴 IS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IS의 자금을 보관하는 모술 시내의 한 건물을 폭격합니다. 폭발 연기와 함께 돈다발이 공중에 흩날리면서 하늘을 뒤덮습니다. IS 국가는 상징했던 모술을 탈환한 이라크군은 강가에 국기를 꽂았습니다. وحاليا نحن في الموصل بعدما أكملنا الساحل الأيسر الآن الساحل الأيمن على مشاط النهائية حيث قطعت جهاز مقاطعة الإرهاب وصلت إلى ضفة النهر. IS가 영토와 함께 자금원을 급격히 잃어가면서 국제사회는 IS를 떠나게 될 외국인 전투 요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하는 떠받치는 구조가 없으면 다
비향을 추구할 거예요. 테러의 세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IS가 국제 동맹군의 공격을 피해 거점을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비아나 아프가니스탄 등지로 이동해 테러와 게릴라전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모술에서 집을 잃은 주민만 100만 명에 달합니다. 도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재건하느냐의 숙제는 또 다른 테러리스트 탄생의 불씨를 잠재우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또 불미스러운 소식이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LG의 윤지웅 투수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올 시즌 남은 경기에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윤지웅은 최근 4년 동안 LG 중간 개투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좌완 투수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서울 잠실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에 의해 접촉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술 냄새를 풍기는 윤지웅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1%가 나왔습니다. 윤지웅은 전날 은퇴 경기를 가진 팀 선배 이병규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식 직후 황당한 소식을 들은 이병규는 윤지웅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윤지웅을 비롯한 몇몇 후배 선수들이 만나고 싶다며 연락이 와 간단히 인사만 하고 헤어졌으며 술자리를 가진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정찬원과 정성훈에 이어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린 LG구단은 윤지웅에게 올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KBO도 곧 상벌위를 열어 징계를 논의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중부지방으로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중부와 호남지방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도권 지방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호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겠고 내일까지 남해안과 충남 서해안 지방은 10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폭염이 고개를 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구는 35도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이어지다가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3도,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로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보일 것을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졸음운전은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쉬고 싶어도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졸린 눈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만 하는 구조적 관행과 또 열악한 현실이 이런 위험한 범죄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월요일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